자,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비판은 아무렇게나 하면 보통은 싸움이 크게 일어납니다. 따질 만한 걸 가지고 그리고 원칙을 세워서 또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비판에 임할 때 생산적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재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비판에서는 이렇게 기준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개인의 신념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신념은 과연 비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사람은 저마다 믿는 바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판단할 권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양심의 권리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는 생명체이니까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주어져 있겠죠. 근데 그때 사람마다 그 판단이 달라질 때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서로 기준이 다르다면, 신념이 다르다면, 믿는 바가 다르다면 믿음과 또는 이렇게 자기가 크게 아는 바가 충돌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의견 충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 아까 믿는 바는 참 거짓이 그것의 참임 또는 거짓임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증명되진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증명된 알미 아닌 경우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믿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가 있고요. 또는 믿음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굳게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순간 그 믿음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이 믿고 있던 바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지라도 우리 이제 사이비 교도들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꼭 이성적인 또 깨닫고 알을 바탕으로 해서만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고요. 눈먼 믿음, 맹목적인 믿음으로도 살아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이 편할 때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믿음으로 마음 편히 살아가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판단의 기준이 비판의 기준이 집단의 이익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아주 강하게 소속감을 갖습니다. 자기가 소속한 집단에 대해서 나와 자기의 집단을 동일시하는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남의 판단이나 남의 행동 또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내가 속한 그런 집단에 맹목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강하게 귀속하려고 하는 부족주의적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나의 이익을 넘어서 우리 집단의 이익으로 이제 결론이 났을 때는 심지어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목숨이나 이런 이익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례도 우리가 꽤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는 나 개인을 위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 비판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나냐, 집단이냐, 나냐, 우리냐, 이런 또 다른 갈등 구조가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둘 다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개인적 수준에서는 이렇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많이 용납이 되지만은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는 이런 이기적인 행동은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단 대 집단, 이런 공동체의 안전이라든지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훨씬 중시되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인데요. 오늘날 21세기 시대정신은 크게는 뉴 노멀로 본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두 가지, 데모크라시라는 거, 모두가 모두를 모두에 의해서 이끈다라는 모두 이끌기라는 데모크라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뭐 국민을 주인처럼 섬기는 주의가 아니고 통치 제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를 이끄는 것. 모나키 하면은 모노스, 한 사람이 군주가 나라를 이끄는 것을 모나키라고 하는 거죠. 데모크라시 하면 데모스가 이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나라를 이끄는 것, 국민이 법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데모크라시의 핵심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라는 건데요. 캐피탈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은 머리란 뜻이 있습니다. 또 자본이란 뜻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정신과 대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주의라고 할 수 있는 정신과 대립되는 뭔가 구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것 그것을 중시한다는 사상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정보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보는 꼭 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제 이런 금융 자본주의로 간다든지 이럴 때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용어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시대 정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지금 조선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왕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이걸 기준으로 갖고 모든 상황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치 그리고 경제 질서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때도 그렇게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유럽을, 미국을, 일본을, 북한을 어디를 기준으로 둘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다양한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또 한국 내에서도 뭐 잘 사는 부유층 입장에서 볼 것이냐, 중산층에서 볼 것이냐, 또는 이제 서민 입장에서 또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것이냐, 또 달라지는 면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충돌이 예상이 되고요. 문화적 가치라는 것도 또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노래 같은 것들, 종교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넓게 보자면은 옷, 집, 이 전부 다 문화에 속하는 것이죠. 교육 제도도 문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이제 문화입니다. 그럼 이 누리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저가 누리고자 하는 바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짬뽕을 좋아한다. 그럼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왜 짜장면을 좋아하니? 이렇게 문화라는 측면으로 가면 문화 다양성, 저마다 자기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문화를 비판하거나 하면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화가 동등하게 평가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화에도 수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하지만 문화의 이런 다원주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것인데요. 합리성이라는 것은 말은 좀 어렵지만 이치에 들어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치에 들어맞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깨닫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아하,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좀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걸 줘야 되고 입을 게 없는 사람에게는 입을 걸 줘야 되는구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훤히 깨우치는 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깨우친 바에 들어맞는 바, 이게 합리입니다. 그 사람이 기준인 거죠. 내가 살아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겪어보니까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깨닫는 바에 들어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치에 맞다고 여기는 것.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집단이 어떤 이치를 더 맞다고 생각하는지를 두고 또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판의 목적을 염두에 두시면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바른 알을 이제 얻기 위한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 또는 거짓을 퍼뜨리기 위해서 또는 나름대로 이미 증명된 이런 수많은 알매 체계가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비판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리에 우리가 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이라는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나친 편견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치우친 생각, 치우친 판단,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치우친 것들은 대개 기우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해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못된 혐오 또는 부당한 관습과 관념 또는 부당한 차별, 이런 것들을 없애는 쪽으로 비판을 해 나가야 된다. 비판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 더불어 잘 사는 삶이라는 좋은 삶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목적이나 목표가 분명하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거군요. 비판이라는 것은 항상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더 나은 이런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지도 없고 그것을 실천할 어떤 가능성도 없는데 무조건 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그 비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있을 때,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다. 좀 어려운 논이네요. 비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해지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판을 왜 하는 걸까요? 사람다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을 왜 하는 것일까요? 생각할수록 우리는 좀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물론 나쁜 쪽으로 생각한다면 나쁜 사람이 되겠죠. 좋은 쪽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쪽으로 비판을 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가치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사이좋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비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을 무조건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도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살아갈 수 있는 모아리가 되도록 이렇게 연대의 세계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보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해가지고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런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은 소개하는 걸 좀 생략을 하고, 한나 아렌트가 이 아이히만 재판을 직접 참관을 한 뒤에 아이히만의 악에 대해서 banality라는 아주 좀 생소한 낱말을 가지고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이라고 우리가 번역도 하고 했는데요. banality라는 것은 진부하다, 이런 뜻도 있고 낡아 빠졌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것이죠. 일상화된 악이다. 그러니까 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런 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히만은 그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에 보낸 그런 이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이제 전범이었습니다. 반인륜 범죄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진 재판인데요.
반인륜 범죄라는 것이 그전에는 이제 없었다고도, 그런 용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또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 또는 근엄한 사람이,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걸까요? 우린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 이펙트라는 진바르도 교수가 주장하는 루시퍼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가 이제 그 신보다 더 자기가 아름답다고 이제 우겨서 이제 신의 이제 그 진노를 받아서 이제 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지옥에서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또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지옥의 어떤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 그 타락한 천사가 곧 악마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 그렇게 고귀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악마처럼 돌변할 수 있는 것이 또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이럴 경우 아이히만이라는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고 또 유대인들을 뭐 나름대로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지냈던 이런 사람이 그 유대인을 도카스실로 보내는 그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이제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히만이 내세운 것인데요. 나는 그냥 나치 정권의 그냥 쫄개였다. 커다란 이제 그 톱니바퀴의 한 이빨에 불과했다. 쫄개 이론을 내세운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만을 얘기한다면은 그 누구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가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는가? 그는 분명히 사람을 독가스로 죽이는 그런 프로토콜, 명령서에 서명을 한 사람,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것이죠. 그런 어떤 행정명령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독가스실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는 살인자인 것이죠. 물론 그는 직접 유대인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죽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아이히만인 분명히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를 비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의 바로 행동에 유대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히만이 직접 강제에 의해 서명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자율적으로 서명한 게 아니고 타인에 의한 강제, 권총을 들이대고 너 죽일 거야 서명해 해서 강제에 의해서 서명했을지라도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신에게는 타인을 죽일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죽을지언정 타인을 죽일 권리가 없으므로 타인을 죽이는데 서명했다면 자이든 타이든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신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의 문제로 가 보니까 아이히만은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른 각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히만은 왜 거기에 서명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또는 생각이 모자라서? 한나 아렌트는 생각의 모자름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저는 그것은 틀린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히만은 눈먼 복종을 했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주어진 체제, 상황 또는 시스템 하에서 쉽게 그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복종하는 맹목적 복종에 길들여진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아이히만은 자신의 그 편안한 일상 또는 그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런 풍요 또는 권력 이런 것들을 향유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가 머릿속으로 자기가 서명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리도 없고 그 결과를 모를 리도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그가 그러한 서명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고위직 관료와 그 고위직 관료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풍요로운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을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목숨을 맞바꾼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교양 있는 이기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악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걸 저는 시스템 악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요구하는 악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 기계, 기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전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좀 다짐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히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히만의 책임을 이제 물어서 그를 비판할 수 있지만은 인류 전체로 돌이켜 봤을 때 이런 용기를 교육하고 또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아이히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맹종을, 복종을,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쳤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대정신, 나치즘이라고 하는 국가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크게 비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히만에 대한 비판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에 단계 깊어지는 방식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갈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요 이제 보기를 좀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석 과제를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이 그 이제 PPT 파일을 이제 스노보드에 올려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접속하셔서 여러분 접속하시면 영화 한 편이 여기 나옵니다. 좀 이것이 접촉감 문제에 걸려 있어서 제가 여기서 틀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직접 이렇게 연결해 가시면 이 영화를 제가 좀 비디오 클립만 이렇게 별도로 뽑아내 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얼마 되지 않으니까 직접 한번 보시고요. 책 읽어주는 남자 더 리더라는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 여러분 보셨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한나는 가드입니다. 직업이 유대인 포로들을 교회에 가두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이런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키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그 교회에 그 미군 폭격으로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사람들이 이제 불에 이제 타는 이런 일이 생겨났고 안에서 자기를 꺼내달라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고 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나의 잘못이 분명 명백해 보입니다. 근데 영화를 잘 보면 한나뿐만 아니고 그런 지키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럿이 모두 잘못이 있을 텐데 재판 과정에서 보면 나중에 아주 엉뚱한 이유 때문에 한나가 주범으로 몰리게 돼서 한나가 아주 큰 형을 언도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상대적으로 적은 형을 이제 언도받게 됩니다. 한나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밝혀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한나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이것을 이제 둘로 나누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면 이제 한나가 문맹자입니다. 독일어를 못 읽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밝혀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필적 감정을 이제 하자라는 재판관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하기가 싫어서 문맹이라는 사실을 들키니 차라리 자기가 모든 죄를 짊어지겠다 하고는 죄를 시인해버리게 됩니다. 요것은 좀 배제하시고 한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좀 쓰신 뒤에 재판이 공정했는지까지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런 종류의 재판은 공정했던 것일까요? 아이히만 재판은 정말 공정했나요? 그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일 한나의 그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해야 공정했을까요? 까지를 쓰시는 것이 이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출석 과제는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부를 마치겠습니다.